김성환의 시사야.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실시된 러시아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현대판 짜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는 푸틴 대통령이 오는 2036년까지 통치할 경우에 무려 32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구소련 체제에서 장기 집권했던 스탈린의 기록을 뛰어넘게 된다고 합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가능한 이유와 그것이 갖는 의미를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네, 삼행시 수준이 너무 높아요. 네, 이렇게 굉장히 높다. 아니 너무 높다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고요. 아니, 요즘 뭐 굉장히 높다. 네, 네. 굉장히 높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시사 청취자분들이 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르셨어요? 네,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전지현 캐스터와 관련해서도 문자 많이 들어와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애정해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지금 푸틴 대통령 참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국민투표 결과 그리고 네.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 어떤 건지 네. 좀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죠. 일단 국민투표 최종 개표 결과 찬성 77.9%, 반대 21.3%로 집계가 됐습니다. 투표율이 65%였는데요. 워낙 4월 22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때 막 확산이 됐으니까요. 네, 이제 한번 연기가 돼서 이제 이번에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길게 좀 실시가 됐습니다. 이번 개헌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중임이 가능한 횟수를 제한해서 장기 집권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만 하면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두 번 했다가 한 번 총리로 물러났다가 다시 한 번 복귀해서 두 번째 지금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쉬었다 와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사람의 인생에서 딱 두 번만 대통령이 가능하게 이번에 지금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이거죠. 푸틴 대통령의 경우는 장기 집권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건데요.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미 수행했던 사람의 기존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지금 오랫동안 한 20년 정도 권좌에 앉아 있지만 그건 다 임기를 0으로 시작을 해서 모두가 제로 세팅해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심보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네. 나는 적용 안 받고 다른 사람은 적용받는다. 이렇게 네네. 해버리면 네. 나 말고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만 오래 해야지 약간 네. 이런 건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2024년에 임기가 끝나니까요. 지금 임기가 다시 대선에 출마하면 이제 6년 임기로 됐으니까 네. 12년을 다시 재집권을 하면 12년을 더 집권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때가 되면 푸틴 대통령 나이가 84세예요. 2036년이 되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3, 4, 6, 7, 8, 9대 대통령이 다 푸틴이 될 가능성이 지금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탈린이 집권 기록이 31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4년 동안 총리로 물러나 있었던 걸 빼도 지금 32년 동안 집권을 하는 셈이니까 최장수 집권자가 되고요. 43년간 통치했던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의 집권 기록과도 한 11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표트르 대제 짜르라고 우리가 흔히들 네네. 짜르였죠. 진정한 짜르였죠. 네. 진짜 짜르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요. 별명이 블라디미르 대제랍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판 짜르도 있고요. 블라디미르 대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일단 대선에 다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지난달 21일에 재출마할 뜻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출마를 하나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예? 헌법 개정을 내가 지금 안 하면 자기가 이제 2024년에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2022년쯤이 되면 여러 권력기관에서 본연의 업무를 보지 않고 내 후계자를 찾으려고 눈을 돌릴 것이다.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일을 해야 될 때지 그렇게 후계자를 찾을 때가 아니다. 이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또다시 출마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른 걸 우리가 이렇게 탁 우리의 상식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 독재자들이 비슷한 논리들을 쓰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나가게 돼야 되는 건가요?
어떤 전략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가게 되면? 러시아인의 향수를 자극하는 전략을 이번에 국민투표에서 썼어요. 왜냐하면 국민투표에서 통과를 해야만 내가 뭐 헌법이 진정으로 통과되는 걸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 때마다 푸틴 대통령의 단골 전략이 미국과 맞서던 소련 시절을 그리워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투표에서도 강한 러시아를 내세웠어요. 애국심에 호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개헌안을 통과시키면 러시아 정부의 주권을 강화해서 힘의 외교를 펼치겠다 이런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크림반도를 반환할 의사가 없다. 이런 게 지금 개헌안에 들어갔고요. 네. 러시아 헌법 가치와 배치되는 국제기구의 결정은 이행할 의무가 없다라는 문구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분쟁이 발생해도 국제법보다는 국내법을 우선해서 러시아의 이익을 우선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은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내세워서 호소해서 좀. 우리나라도 개헌을 할 때 똑같은 일들을 겪지만 네네. 투표율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워낙. 투표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러시아는 그렇게 투표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투표율을 좀 끌어올려야 정당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당연히 통과될 거로 다들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표율이 좀 높아야 이거 봐라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내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다양한 장소에 간이 투표소를 설치했습니다. 공항, 공원, 농구 코트에도 설치를 했고요. 투표용 이동버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스크바 외곽에서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기표를 받았습니다. 놀랍죠.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더욱 놀라운 게 비밀 투표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왜 투표의 기본 원칙이 비밀 투표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관리도 좀 이게 의심스럽고요. 어떻게 가능하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정부들은 심지어 투표장에 나오는 걸 유인하기 위해서 경품을 내걸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최고가의 경품이 아파트였습니다. 굉장하죠. 좀 비싼 가격이잖아요. 정말 자동차, 스마트폰, 상품권 등은 우리가 경품으로 내건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아파트를 네. 이제 주니까 사람들을 좀 유인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투표도 코로나19를 이유로 내세워서 7일 동안 아주 길게 치러져서 투표를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속에서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강행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워낙 이제 기념일이었던 지난달 9일에 열렸어야 됐는데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달 24일에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이 연기됐던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를 벌인 거예요. 근데 이때도 누적 감염자가 그 러시아에서 6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쏟아져 나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퍼레이드를 하면 위험하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제 극기가 강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국심을 자극해야 사람들이 와서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장기 집권을 위한 국민 투표를 앞두고 이런 퍼레이드를 강행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고요. 여기서 또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또 많이 자극을 받아서 투표를 하러 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원래 개헌할 때 국민투표 안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메드베데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임기가 워낙 4년이었는데 6년으로 연장하는 개헌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국민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도 개헌안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면 그냥 끝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절차가 이미 3월에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국민투표를 안 해도 개헌이 이제 가능했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만 개헌안이 발효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민심이 좀 심상치 않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상황도 안 좋았고 그랬으니까요. 종심 집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 국민들은 왜 이렇게 푸틴 대통령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경제적인 성과가 그동안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라는 게 첫 손가락에 꼽히는데요. 처음 정권을 잡은 게 2000년 초반입니다. 러시아 경제가 그때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에트 연방 해체가 선언된 이후에 이제 시장 경제로 넘어가는데 그 과도기에서 러시아 은행들이 많이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혼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2000년부터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14년 동안 경제가 안정됐습니다. 물론
고유가의 덕을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성장세를 보이면서 러시아가 주요 7개국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성과도 결국 경제가 좌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가 유가가 높을 때는 매년 7%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2010년대 중후반 들어서는 1 내지 2%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올해는 코로나19에 유가가 워낙 낮은 전략이 네.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워낙은 항상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7, 80%는 기본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집권이 이제 이어지니까 약간 피로감도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요.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5월에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2000년에 집권한 이래 최저치인 59%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개헌 국민투표 결과를 비판하는 시위도 속속 열리고 있어서 앞으로 경제난이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 말고 러시아 정치인을 아는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죠. 메드베데프 뭐 총리를 지냈다 대통령도 했고 이랬으니까. 그것도 뒤에 푸틴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그러니까요. 거죠.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푸틴 대통령을 대체할 마땅한 인물이 없는 게요. 굉장히 유명한 넴초프 전 부총리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왕, 호도르콥스키 같은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정적으로 일컬어지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사라졌고 이 넴초프 부총리는 의문의 피살을 당했죠. 그 다리를 걷다가 갑자기 달려온 차량에서 총격이 가해지면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야권 지도자가 블로거로 유명했던 알렉세이 나발리란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러시아 정부가 횡령죄 아니면 공정선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선거에 나올 때마다 출마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금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이라고 이제 이 사람이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으니까요. 그 상인들을 내세워서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자꾸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손발을 묶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푸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위계 질서가 굉장히 공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당들도 다 친여 성향이어서 거대 여당이 그냥 움직이는 셈이고요. 의회와 지방의 수장도 푸틴 대통령 계열입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지금 푸틴 대통령에게 도전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이제 야권을 탄압하기 네네. 하는 측면이 있긴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측면이 아니라 대놓고 하고 있죠. 대놓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사실은 구소련에 대한 항수를 갖는 분들은 네네. 거꾸로 얘기하면 인민이 중심이 되는 세상 만들겠다고 네네.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자발적인 참여 의지라든가 그런 걸 또 그런 것에 대한 저항 의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쩜 이렇게 조용해요? 네, 러시아인들이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경향이 예전부터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구소련이 붕괴하니까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혼란을 또다시 겪고 싶진 않다. 그래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데 여기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사라지면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보라는 게 지금 이렇다 할 정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극심한 혼란이 또다시 나한테 닥칠 수 있다. 이런 이제 불안감을 이제 밑바닥에 깔고 있기도 하고 16, 17세기부터 아주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왔다고 합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크림반도도 병합하고요. 체첸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다 진압을 해버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극적인 모습을 잘 연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러시아가 네. 동토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자연환경에 척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성향들이 좀 있다고는 네,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지도자를 따르지 않으면 네. 우리가 그냥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하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네,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짤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근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장기 집권하게 되면 네.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신냉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러시아에만 그럼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좀 가까워지는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역시 2018년에 국가주석직 3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개헌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방향
방향성을 갖고 있는 양국의 정상이 밀착 공조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패권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이 추구하고 있는 게 중국의 글로벌 패권 전략인 1대1로 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의 이 정책을 밀어주고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이 중동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걸 돕는 이른바 뭐 주고받기식 외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중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G2 간 패권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러시아와 중국은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스타일의 두 리더가 밀월 관계를 확장할수록 세계 질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흐름이 퇴보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뭐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CNN이 이제 오늘 내놓은 얘기인데 네. 러시아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기한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을 이용해서 세계 질서를 사실상 재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내 사정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 사정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저항을 제기할 의지도 일관성도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진단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시 주석은 홍콩을 장악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푸틴 대통령은 종신집권이 가능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재선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이 그 틈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국제 질서의 판도, 그러니까 네. 판도란 지형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작년에 이제 10월에 시리아 주둔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시리아 사태에 적극 개입해서 중동에서의 중재자 이미지를 굳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많은 비판이 나왔죠. 러시아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지금 푸틴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게 동유럽 또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 구성국들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걸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적극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으니까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든가 아니면 유럽연합에 좀 맞서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영토 문제로 네. 지금 갈등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영토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미우리 신문이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 구심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국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주 뭐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으니까요. 대외적으로 강경 노선을 더욱 분명하게 펼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러시아와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죠. 쿠릴 내개섬 일본명 북방 영토 협상에서 러시아의 유연한 태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의 개정 헌법에 영토를 쪼개서 양도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경의 재확정은 예외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일본 정부 측은 이게 국경을 재확정하는 사안이라서 새로운 헌법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 개헌안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는 영토 문제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산케이 신문은 이 러시아 개헌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러시아에 대한 외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러일 갈등이 좀 더 심각해질 그럴 가능성도 수도 있겠군요. 있죠. 네. 지금 그 청취자분 3554님께서 삼행시 보내주셨어요. 시간은 흘러도 오늘 밤도 시사에는 어김없이 찾아왔네. 사사건건 들려주는 밤참 뉴스며 지구촌 소식 들려주는 세계의 이면까지. 야밤에 듣는 시사야 잠 못 드는 나에게 단짝 친구 되어주네. 이렇게 삼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넣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뭐 쑥스러워하세요.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좀 열심히 많이 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세계의 이면 내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